한미일 3국이 G7 회의 전후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7 정상회의 무대가 아닌 별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회담을 추진 중이며 미국이 적극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의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백신 휴가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잇따르는 반면 중소업체나 자영업자 등은 손해를 감수하고 쉬어야 해 백신 휴가 양극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재정 적자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승객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택시 내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기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는데 보호막 설치는 예산 부족 문제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GTX B노선 축소 정책을 비판한 온라인 글이 강제로 게시 중단돼 논란입니다. 정부는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주민들은 꼼수 연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한미일 3국이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3국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의 한 언론은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G7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만나는 형식이 아닌 별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3국 정상회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3국 정상회의에 엄중함을 부각하겠다는 건데 특히 미국이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보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어제 일본과 미국, 한국이 내달 중순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때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위급 정부 당국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추진 중인 것은 맞다고 확인하면서도 G7 계기가 아닌 별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3국 정상회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자회의 일정 도중에 개최하는 게 아니라 단독 행사로 격상시키면 3국 정상회의의 무게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3국 정상회의 시기에 대해 내달 중순 G7 회의 이전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반중 단일 노선을 강조하는 미국이 3국 정상회의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스가 총리가 전격적으로 미국을 찾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첫 순방지로 한국 또는 일본을 찾는 방안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지난 5일 런던에선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모였고 지난주 도쿄에선 3국 정보기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3국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지난 2017년 9월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들으신 대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아무래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강화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에선 그동안 일본 정부가 부정적이었던 오염수 방류 한일 협의체 가동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현안도 논의될 수 있겠죠. 정상회의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을 구민성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예상 의제로는 북한 비핵화 협력 강화가 첫 손에 꼽힙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대북 정책 발표를 앞두고 한미일 정상들 간 교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5일 영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블링컨 장관이 신대북 정책을 설명했고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의 뜻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다만 일본이 여전히 소극적인 한일 간 쟁점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일 협의체 가동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3국 정상회의 추진과 맞물린 변화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만큼은 한일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당장은 입장차를 좁히기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부 진전된 어떤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본 측이 어떤 그 큰 양보를 할 것이라고는 기대되지 않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지난주 당청회동에서 당 주도의 정책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실수요자의 대출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 지역이라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70%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국민의힘도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청년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사실상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 무주택의 경우 규제 지역이라도 비규제 지역 LTV 한도인 7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대출 한도를 얹어 총 90%까지 풀어주는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LTV 90%까지 말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빚내서 집 사라는 소리냐 이런 걱정을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 저는 그게 가능합니다. 다만 당특위 관계자는 현행 우대폭 확대엔 당정 공감대가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있어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위는 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10억과 11억 원 선에서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 책임이 있는 청와대 인사라인의 경지를 요구하면서도 부동산 등 민생정책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즉각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며 힘자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독주를 부각시키면서도 국정 발목 잡기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기가 모레입니다. 우리 현대 역사의 상징적인 이날에 여권의 잠룡들이 대거 호남을 찾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민주화운동은 독재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의 명령이란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국민들 가슴속에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임 당시 강조했던 헌법 정신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재임 시절이었던 지난해 2월 광주 고검을 방문해 5.18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 정신을 깊게 새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여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내일부터 이틀간 호남을 방문합니다. 나흘째 호남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를 찾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제안을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나흘간 전북을 순회하고 전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5.18 추모제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이 보수정당 소속 의원으로 첫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임혜석 과기부 장관 임명에서 비롯된 정치권 페미니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이번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게 여성이라 국회의원이 되셨냐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뭐라고 응대했을까요? 최지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그 롤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자격 논란이 일었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결국 임명되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도 여성이라 상관없다는 게 문제인식 페미니즘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자격 미달이면 좋은 여성 후보를 다시 찾아야 하는데 임명을 밀어붙인 건 여성을 시해 대상으로 보는 꼰대 마초식 발상이라는 겁니다.
여성 후보자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또 국민 지적들 받았던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좀 임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저희로서는. 그러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의원님도 능력은 안 되는데 여성이라 국회의원이 되신 거냐고 되받았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향해 고함을 쳐 막말 논란을 벌인 하루 뒤였습니다. 윤 의원은 문 의원 지적에 습관적으로 페미니즘을 내세운 이 정부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무지한지 보여준다며 임 장관 임명의 잘못은 권력이 여성을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싸구려 생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좀처럼 크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6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댄스 동호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목욕탕에서 재차 번지는가 하면 강원도 철원 군부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댄스 동호회 연습실입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동호회에서 목욕탕으로 번지는 등 관련 확진자가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걱정되죠. 거기다 검사 다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댄스 동호회 최초 확진자가 감염 증상이 나오고도 일주일 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 적시 검사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N차 감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나흘 만에 외국인 39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3일 열렸던 라마단 집회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해에 있는 우즈벡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큰 신입분들이 요인들이 잘 없기 때문에. 강원도 철원의 한 군부대에서도 군장병 27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610명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꾸준히 이어지며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코로나 감염을 억제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이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신규 접종은 다음 주 이후에나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최근 대기업들은 백신 유급 휴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와 지원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백신을 맞고 아프면 손해를 감수하고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오는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A씨는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지는 않지만 혹시 고열이나 두통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식당 문을 닫을 생각입니다. 손해 많죠. 하루 닫으면은 손님들이 왔다가도 도로 가시잖아요. 택배나 대리기사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몸 이끌고 그냥 백신 접종 받은 날도 그냥 일을 해야 하든가 굉장한 소득 감소를 감수하고 그냥 며칠을 쉬셔야 된다든가. 반면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최대 3일의 백신 휴가를 주기로 했고 네이버도 7월부터 전 계열사에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휴가를 놓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단순히 권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자, 이렇게 백신 휴가에도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니 유급 휴가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정이죠. 그렇지 않아도 비어가는 국가 곳간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송병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먼저 백신 휴가비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계산된 자료가 있습니까? 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우선 직장인 1,82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2조 6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1인당 하루 7만 원 지급에 2회 접종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미국 일부와 벨기에, 아르헨티나 등 7개 나라가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직장인 대상이고 앞서 언급한 양극화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 자영업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이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네, 직장인과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 약 4,400만 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6조 2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도 접종 당일만 대상으로 한 계산이고요.
만약 접종 당일 4시간에 다음 날까지 더해 1.5일로 계산할 경우 최대 9조 2천억 원으로 부담이 급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백신 휴가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손실보상제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잖아요. 여기에도 만만치 않은 재정이 투입될 텐데요. 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주자는 법안입니다. 예. 아직 대상이나 시기, 규모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고 지금은 매출 손실이나 최저임금,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해보자 이런 수준입니다. 적게는 2조 원에서 많게는 8조 원까지 들어갈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신 휴가비까지 더하면 최대 17조 2천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올 3월에 첫 추경이 15조 원 규모였으니까요. 슈퍼 추경을 한 번 더 하는 셈입니다. 최대 17조 원. 문제는 우리 국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냐라는 거일 텐데 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이미 국가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국가 채무는 작년 846조 원에서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 965조 원, 그리고 내년에는 1,000조 원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네. GDP 대비 채무 비율로 봐도 지난해에 43.9%에서 올해는 48.2%로 증가하는데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40% 선에서 유지되던 이 비율이 이제 50% 선에 육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우리 재정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정부 재정의 대규모 악화는 신용등급 하향 요인이라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재정 적자를 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의 재정 부담 확대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급증한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국가 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온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라 국가의 도움이 분명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국가 재정이 주는 경고음을 흘려들을 수는 없고 당국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승인했던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당시 불법 출금 보고 라인에 대한 수사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장외 여론전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측이 낸 입장문입니다. 차 본부장 측은 딱 한 분 만에 주관적 기억에 따른 진술을 검찰이 아무런 의심 없이 공소장에 인용한 것이라며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에게 허위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7일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하는 공판 준비기일만 한 차례 진행한 상황이라 아직 본격적인 변론 절차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장외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법조 일각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 등 보고 라인이 등장한 걸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지검장 공소장엔 차 전 본부장이 당시 박 장관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당시 안양지청에서 법무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귀가를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보고를 받은 박 전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러 질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 전 장관 등 불법 출금 사건 윗선 수사를 공수처가 직접 할지 검찰에 넘겨질지 결정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장외 여론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걸 두고 여권 인사들의 공수처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첫 수사 대상이 공수처 설립 취지나 위상에 맞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진퇴양난에 처한 공수처에 맞췄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성역 없는 수사를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슈퍼 사정기관이다. 검찰과 경찰 위에 군림하는 상위 수사기관이 될 것이란 초기 전망이 무색하게 출범 116일째를 맞은 공수처는
사안파 역할을 했던 여권으로부터도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조금 더 어렵더라도 공수처의 그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중대 범죄도 아닌데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며 공수처를 질타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어제 SNS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며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립된 사정기관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공수처가 비난의 십자포화를 맞게 된 근본 원인은 전문 수사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특수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로 채워지다 보니 당분간 직접 수사 대상을 고를 여력도 없는 상황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평검사 13명 중 6명이 이달 말부터 법무연수원 실무 교육을 받으러 한 달간 자리를 비울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과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수사 결정권도 공수처에 있지만 쉽사리 뛰어들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사건도 2달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에스코트 조사해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던 공수처가 진정한 성역 없는 수사로 명예 회복하는 날이 과연 올런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벌써 장마가 시작됐나 싶을 정도로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령되는 등 봄답지 않게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날씨의 주기성이 희미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최장기간 장마로 피해가 컸는데 올해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휴일, 평소와 달리 시장이 썰렁합니다. 이달 들어 서울에는 오늘까지 7일이나 비가 왔습니다. 최근 4년간 비교해도 강우 일수가 많습니다. 오늘 인천과 강원 영서, 전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렸는데 모두 최근 4년간 호우특보가 내려진 적이 없는 지역들입니다. 장마를 연상케 합니다. 비가 봄에는 너무 많이 온 같은데 운동하시는 건 다 젖어보니까. 이번 비는 내일까지 지역에 따라 최고 30에서 80mm까지 더 내리겠고 20일에도 또 비가 예보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동진해서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20일에서 21일 사이에 비가 지금 예보가 되고 이웃 일본에서는 65년 만에 가장 빠른 장마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마에서 가장 중요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축이 예년보다 빨리 올라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가 전부 특이해요. 근데 예보를 오래 해보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주기적이고 어떤 뭐 이런 게 없어지고 비정상적인 날씨들만 들어온다고. 앞서 지난해 중부지방 장마는 역대 가장 긴 54일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택시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나려던 이 남성은 시민들이 가로막아 현장에서 잡혔는데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20대 A씨는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숨진 60대 택시기사는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려 했지만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계속 막고 있었죠. 다른 분이 이제 그 상황 보시고 신고하셔가지고 경찰 오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면서 자신이 5, 6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인정을 해서 저희들 확인할 거예요.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무차별 폭행에 흉기 피습까지 이렇게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찌감치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보호막을 설치하는 법안도 통과됐지만 취재진이 둘러보니 보호막을 세운 택시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발생한 경기도 성남의 택시기사 흉기 피습 사건도,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운전석 뒤 승객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할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택시 칸막이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스총을 하나 준비를 해갖고 갖고 다녀야 될지. 서울시는 재작년부터 택시기사 안전을 위해 운전석 보호막 설치를 지원해주는 특별회계 예산까지 도입했지만 보호막이 설치된 택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서울역을 오가는 택시 30대를 살펴봤더니 운전자 보호막이 설치된 택시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저조한 예산 때문.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를 합치면 7만 대를 훌쩍 넘지만 대당 10만 원씩 설치 비용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예산은 고작 250대 분량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택시회사에서 이걸 안 해. 개인 택시들도 비용이 많으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합니다. 택시기사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서울 강남까지 연결되기를 바랬던 GTX-D 노선이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이 노선을 김부선이라 부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비 오는 중에도 촛불 시위로 항의에 나섰는데요. 이 와중에 노선 축소 결정을 비판한 온라인 글이 7시간 만에 강제로 게시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또 논란입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김포 한강중앙공원에 우산을 쓴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포 검단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항의 집회를 합니다. GTX-D 노선을 서울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GTX-D에 직결 열망을 담은 모든 시민들이 오늘 모이는 자리입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배영이 미온적이라고 반발합니다. 저의 입장을 대변해서 중앙에 그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반대로 중앙에서 결정된 거를 시민들한테 그냥 강요하는 식이에요. 주민 반발은 온라인에서도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온라인 비판 글이 7시간 만에 강제로 게시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보셨을 텐데 당시 게시글은 조회 건수가 9,800건이 넘었습니다. 포털 업체 측은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가 접수됐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시물을 작성한 시민은 일방적인 게시 중단 조치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신고자만의 주장으로 이렇게 소명이 정확하게 된지도 안 됐는지도, 그리고 저한테 소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GTX-D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국토부 항의 집회와 촛불 시위에 이어 온라인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자, 이렇게 반발이 크자 정부는 GTX-D 노선을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 노선의 선로를 공유하는 방안이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꼼수 연장이라고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속칭 김부선이라고 불리며 논란을 휩싸인 GTX-D 문제 해결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노선 열차 일부를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입니다. GTX-B 노선 선로를 같이 쓰겠다는 겁니다. 노선을 공유하면 GTX-D 노선 끝인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여의도 또는 용산역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강남 방면으로 출근하는 주민은 여의도역에서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남 직행을 원하는 김포와 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꼼수 연장이라며 반발합니다. 김포 검단 시민은 왜 돌아서 가가지고 남의 라인에 가가지고 환승을 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를 해야 되냐. 부천에 들러서 여의도에 갈 바엔 9호선을 타는 게 싸고 빠르다며
정부가 검토하는 대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대하는 겁니다. 김포시장은 SNS에 국토부는 본질을 흐리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서울의 중심지까지 최대한 빨리 도착하게끔 만드는 게 GTX-망의 취지이고 그게 꼭 강남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포 검단 주민들은 김포와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을 잇는 GTX-D 원안 사수를 촉구하고 있어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옷가게 점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측이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 조사는 받았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 형사 재판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 한 달 만인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했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 경찰은 A씨에게 외교관 가족으로 누리는 면책 특권을 포기할 것인지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지난 14일 벨기에 대사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벨기에 대사 명의로 된 공문엔 부인인 A씨의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옷가게에서 자신을 의심한 점원의 뒤통수를 치고 말리던 점원의 뺨을 때려 폭행 혐의 피의자였습니다. 사건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벨기에 대사관 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지만 기소 위기에 처하자 면책 특권을 주장한 셈입니다. 저게 아니었어요. 아니니까 이제 소리 아니 미스테이크 이제 이렇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사과를 받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엔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주재국에서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갖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일주일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대치 중인 이스라엘군이 외신이 입주해 있는 건물까지 폭파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무력 대응을 중단하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총리는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외신 입주 건물에 폭격이 쏟아집니다. 결국 12층짜리 건물은 무너져 내렸고 지켜보던 이들은 절망했습니다. Oh my God, this is the building with the office in it. 다행히 직원들은 사전에 경고를 받아 대피할 수 있었지만 외신들은 보도를 막기 위한 공격이라며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That building provided the best vantage point for the world to see the events in Gaza. And now that building is destroyed.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건물을 군사적으로 사용해 공습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튿날 하마스 지도자의 자택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하마스군은 로켓포를 다량 발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며 어린이를 포함한 16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스라엘 총리는 작전이 계속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respond forcefully until the security of our people is reinstated and restored.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도 독립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화상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의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영국 런던 웸블리 경기장에선 2만여 명의 관중이 FA컵 결승전을 지켜봤습니다. 코로나 봉쇄 조치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건데 마스크를 벗는 것도 허용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반 18분 유리 틸레만스가 25m 중거리 슛으로 골을 터뜨립니다. 승기를 잡은 레스터 시티는 첼시를 1대0으로 꺾고 사상 첫 잉글랜드 프로축구 FA컵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관중 2만 1,000명이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Honestly, I feel like it'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pandemic.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은 축구 팬들은 마스크나 거리두기 규제 없이 응원을 즐겼습니다. Singing, chanting,
They're elated. It's great, really great, fantastic to be back. 인도 변이 확산 우려에도 영국 정부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집단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마스크를 벗는 걸 허용한 미국에선 노마스크 대열에 합류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Maryland, Minnesota, New Mexico, Vermont, and Virginia ended their mask mandates yesterday. 일부 유통업체들에 이어 스타벅스도 17일부터 마스크 없이 입장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Trader Joe's, Walmart, Costco, Starbucks say no masks required in most of their stores for customers who are fully vaccinated. 다만 기업에 따라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도 있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기도 해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은 무섭다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무섭다. 네.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예, 저희가 지난주 뉴스9에서 민주당의 재보궐 패배 요인을 분석한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해드렸죠. 그랬죠. 이 총선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보궐선거 때는 등을 돌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그 보고서에 나왔던 말입니다. 예. 이른바 이 이탈 민주층이라고 하는데 차기 대선에 대한 이들의 표심 역시 최근 여론조사처럼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양분이 돼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대선하면 보통 49대 51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예. 박빙이라는 얘기인데 양쪽의 지지층 중간에 있는 뭐 무당층이랄지 중도층 이런 분들의 표심을 잡는 게 결국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는데도 예.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친문과의 차별화였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스스로 감내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지금 문 대통령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른 것 같다. 또 이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 이 지사를 뽑을 것 같다는 등의 평가였습니다. 예. 이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문 대통령과의 비슷한 이미지라는 게 이 민주당 이탈층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재명 지사하면 친문층의 지지가 좀 약한 것이 약점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네. 말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게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겁니다. 이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49%, 또 이 정권 재창출은 36%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질 경우에는 이 지사에 대한 그런 평가가 점점 더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한다는 분들은 이유가 뭡니까? 네, 여기서 바로 이 물음표에서 말씀드렸던 이재명은 무섭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지사의 강점으로 꼽히는 불도저 이미지가 오히려 이 거부감으로 작용한 겁니다. 2030 젊은층 여성들 사이에서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 민주당을 지지했다 철회한 한 20대 여성은 대통령 하면 진짜 무섭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포퓰리즘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그룹의 30대 여성도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 같다. 사회주의적인 느낌이 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대안이 바로 윤 전 총장이란 겁니다. 윤 전 총장의 강점으로는 안정감, 반문 진영의 구심점, 또 강단의 리더십 등이 꼽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확실히 호불호가 있어요. 네. 이 조사 대상자가 처음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지지를 철회한, 이탈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분도 있었을 텐데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박합니다. 이 국민의힘이 진짜 혁신을 해서 찍었다기보다는 민주당 심판을 위해 전략적으로 찍었다거나 이 혁신의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평가였습니다. 네.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양당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네.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정말 높아요.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은 무섭다의 느낌표는 백발은 쉽지만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성남시장 시절과 지금 이 지사의 모습입니다. 이 지사는 이 바쁜 일정 탓에 염색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백발이 주는 부드러운 이미지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 백발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니, 무섭다는 이미지를 본인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머리색만큼 정책도 리더십도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스승의 날 케이크 받은 조국으로 하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케이크를 받았는데 예.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예. 자, 이게 근데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이 스승의 날 조국 스승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3단 케이크인데요. 이 조 전 장관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선생이 맞이하는 스승의 날입니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예. 해당 글 현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서 기자, 네. 누가 보낸 겁니까? 예, 그건 좀 불분명합니다. 예. 다만 같은 날에 추미애 전 장관이 비슷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딴지 게시판을 통해 떡을 받았다라고 적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 추 전 장관에게 케이크를 보낸 사람과 같은 사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딴지 게시판이라는 건 그 김어준 씨가 만든 인터넷 매체 딴지일보 게시판 그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가의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뒤에 지난해 1월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돼서 강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 급여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은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장관이 스승의 날 케이크 사진을 스스로 올린 것을 두고 정의와 공정이 사라진 정권의 민낯을 국민께 제대로 가르쳐 주신 두 장관이니까 스승의 날 선물을 받을 만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대선 경선 전에 조국 사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을까요? 이 조국 장관의 이런 행위들 네. 달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청년층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검찰총장이 인사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국민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비난도 샀고 조 전 장관 자체나 또 대통령의 인사에는 문제가 없었다. 네. 이런 논리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에서조차 그게 무슨 사과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또 이 청년들뿐 아니라 자녀에게 그런 스펙을 만들어주지 못한 이 40, 50대 부모들의 상처는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스승의 날 케이크 받은 조국의 느낌표는 제자들 평가는 F학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은 2019년과 2020년에 서울대 학생들이 투표한 부끄러운 동문상 1위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회초리 더 맞겠다는 조 전 장관의 이 말과 또 케이크 사진을 직접 올리는 이 행동의 괴리에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서주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서쪽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동쪽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서쪽에서도 내일 아침부터는 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수량은 남부와 동쪽 지역에 30에서 80, 충청과 수도권 지역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역은 오늘 밤까지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쪽에서는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비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청주, 대구와 부산이 19도를 보일 텐데요. 서늘한 날씨에 맞춰서 옷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높게 일겠고요.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다시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한 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초동엔 아래서 쳐다보면 주눅들게 하는 어두운 색의 건물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잘한다는 검사 260여 명이 권력형 비리 같은 굵직한 사건을 수사합니다. 힘 좀 있고 돈 꽤나 있다는 사람들도 고개를 떨구는 곳입니다. 이런 한국 최강 수사기관의 수장이 여전히 피고인입니다. 검사의 일이 법을 어긴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건데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에게서 지시를 받아야 하는 중앙지검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법무부라도 나설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피고인 중앙지검장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